오늘은 아산해학 도서관 전자자원하고 논문 작성 지원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 이제 문제 상황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그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사용 연구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논문 초안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읽어야 되는 건 수백 개 나오고 이럴 때 뭐부터 읽어야 되나 이렇게 될 때랑, 어떤 저널에 두고 갈까, 그다음에 리젝을 먹었을 때 그 다음 저널을 어디를 갈까 이런 거 모를 때, 그다음에 어떤 논문이나 저자를 스토킹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뭐 이럴 때. 그다음에 이제 풀텍스트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썼는데 포맷 변경을 하거나 연구 교정을 받아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상황으로 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산해학 도서관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이런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산해학 도서관이 그 다른 대학들, 그러니까 대형 대학들이나 뭐 이런 데에서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사실 많이 다르진 않아요. 잘 되어 있지만 다른 데 만약에 가셔도 뭐 비슷한 시스템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뭐 도서관 일반 현황은 이런 식이고요. 전자자원하고 프린트된 자원하고 하드카피 자원하고 이렇게 부서가 두 개로 나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직접 가서 이용보다는 대부분 이제 전자적으로 이용하게 되니까 휴관이 언제인지, 24시간 개방이 언제인지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학위 논문 만드시면 이거는 좀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산해학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고요. 일단 로그인을 해야 기본적인 걸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이면 당연히 이제 아이디를 만들 수 있고, 그냥 위촉연구원이어서 바로 생성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하거나 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소속이기만 하면요. 그래서 이제 주제별 웹 DB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커버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거하고 이제 이런 빨간색으로 그 동그라미 친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웹 DB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그 부분 웹 DB라는 걸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거보다 사실은 더 많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엠베이스하고 그 ISI 웹 오브 사이언스 요거 놀이식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저널 정보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외에도 펀메드라던가, 펀메드가 그 바이오 분야에서는 전통의 저널 검색 강호죠. 라던가 뭐 많이 있는데, 국내 저널 보는 것도 있고, 스코프스, 그러니까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만 소개해드리고요. 제목에 펀메드가 있었지만 펀메드를 안 하겠습니다. 교육 영상이 사실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있어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그래서 플래시로 뭐를 클릭하면 차례차례 검색할 수 있는 여러 데가 나옵니다. 펀메드보다 좋은 점이 있나 보죠? 엠베이스나 이런 게? 펀메드가 이제 제가 바이오 분야 출신이라 그런지 좀 바이오 위주로 돼 있고, 내용들도 나오는 논문들도 좀 생물학 쪽이 가끔 문자 생물학 위주로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엠베이스가 펀메드는 NIH가 하는 의료 데이터베이스이긴 하고요. 네. 예, 그래서 뭐 바이오를 기본적으로 커버하는데, 기본적으로 의료 의공학까지는 커버하고요. 네. 퓨어 공학이 빠지죠. 네, 공학이죠. 근데 의료 베이스로 찾을 때는 펀메드가 제일 낫긴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뭐 각자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걸 검색하기는 어려워서 보통은 펀메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펀메드부터 치고 시작하는데 많이 다르군요. 어쨌든 사실 저도 엠베이스를 쓰지는 않는데요. 네. 이게 좀 더 그 의료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얘기 들어서, 이게 매드라인하고 이제 이전에 있었던 다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통합을 해서 사실상 그냥 매드라인 넥스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병원에 온 뒤로 보니까 이제 뭐 의대생이나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선생님들이 뭐 갑자기 알아야 되는데 막 기억이 안 날 때 뭐 이럴 때 매드라인에서 뒤져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 검색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논문 검색하는 사이트랑 별로 다를 거 없고 그냥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드밴스 서치에 일단 제가 어드밴스 서치에 랜덤, 이런 식으로 에이지. 네, 어떤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인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지 그룹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인 걸 검색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남성인 것만 하고 싶다, 아니면 애니멀 스터디 중에서 소動物, 대동물 뭐 그렇게 나눠서 검색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럭 이름이나 그러니까 특정 약물 이름이나 아니면 질환 이름이나 그 의공학 쪽에서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논문들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오리지널 아티클 말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엠베이스는 그런 점에서 좀 그 의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좋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의대 학생들이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흔하게 사용하는 거는 그 ISI 외부 놀리지인데, 이게 일단 커버하는 분야가 제일 넓고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수수과학, 그 다음에 뭐 사회과학, 그 다음에 뭐 무슨 체육학, 보건학, 간호학, 뭐 약학, 뭐 이런 거 죄다 커버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톰슨 루터스에서 운영하는 건데, 톰슨이 하는 일이 SCI하고 SCI 저널 선정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슈퍼각이죠. 이제 임팩트 팩터 정해줘. 그래서 그걸 하는 곳이어가지고 이제 뭐 보신력이라고 하긴 뭐한데, 아무튼 이렇게 제일 파워가 좀 있는 집단이고요. 스코프스라든지 다른 이제 엘스바이어에서 운영하는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대형 퍼블리셔가 운영하는 곳도 뭐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핵심 컬렉션이라는 걸 얘네들이 또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SCI나 SCIE 저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믿을만하고 괜찮은 저널에 나온 논문들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바깥으로 확장을 할 수는 있는데, 뭐 어디 가나면 그냥 이 안에서 검색을 해도, 그러니까 서행 연구를 찾아볼 때는 인용이 많이 되고 이펙트가 있었던 저널들을 찾게 되는 거니까요. 네, 이런 데서 찾아보게 되고요. 일단 그 예시를 그 이제 코티컬 서피스에서 지난번 이현나 박사님 강의하실 때 이제 코티컬 서피스의 형상의 복잡성이 뭐 뭔가 분석하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대화가 교수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행 연구가 있는지 알아보는 상황을 상정해서 일단 주제에 코티컬 서피스 넣고 플렉사이드 렌즈는 넣고 그 MRI를 넣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주제를 넣을 수도 있고 제목에 있는 단어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저자, 그다음에 저자의 소속 기관, 그냥 과제 번호 뭐 이런 거 가지고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타겟 논문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검색할 일은 별로 없기는 없죠. 주제는 키워드인가요? 네. 네. 근데 키워드를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주제가 키워드만은 아니고 아마 제목 초록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정도는 돼야겠죠. 네. 그리고 연도 범위도 설정할 수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83년 이후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퍼블리시 된 건 얘네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유로피언 라디올로지에 낸 로우 컴플렉시티인 뭐 그런 거죠. 그 논문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는 퍼블리시가 됐는데 아직 그 서재 번호가 나오면서 정식 출판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색을 하게 되면 날짜 순으로,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나온 것부터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용 횟수가 많은 순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걸로 검색하는 게 가장 강력한 점이 인용 횟수별 검색이 된다는 점이고요. 스코프스나 뭐 구글 스콜라도 그런 기능을 뜯어보면 있을지 모르는데,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손쉽게 인용 횟수 정렬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특정 키워드로 나온 논문들 중에서 뭐가 제일 그 학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부터 이런 순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용횟수 높은 수는 3개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최근 수는 3개 보고, 그 다음에 키워드 보고 제목이나 마음에 드는 순으로 한 3개쯤 보고, 그러면은 9개 읽고 대충 그 바닥에 커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그 이쪽에서 뭐 피인용과 SCI와 이런 것들을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논문에 대해서 그 피인용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논문 하나를 선정을 한 다음에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웹 오브 사이언스랑 구글 스콜러랑 스코프스랑 피인용 횟수가 숫자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DB에서 피인용된 횟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스콜러가 제일 숫자가 크게 나오고 웹 오브 사이언스는 보면 이제 핵심 컬렉션 안에서 피인용된 것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되게 작고요. 스코프스가 중간쯤 됩니다. 사이언스 사이트에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2011년에 이 저자로 썼던 논문인데 이 논문이 최근에 얼마나 인용이 됐고 누가 인용했는지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일단 제 이름하고 이제 제목 넣어가지고 검색을 했고요. 얘는 12번 인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용 횟수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거나 뭐 프린트한 횟수 이런 게 나오는데 이 DB 말고 딴 데서 한 건 안 나오니까 별로 뭐 중요한 숫자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최소한으로 인용된 횟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그 인용한 내 논문을 인용한 논문들이 또 목록이 나오게 되고 그 논문들은 언제 썼고 몇 번 인용됐고 뭐 이런 거를 또 계속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글 스콜러에서 같은 논문을 검색해 보면 이제 24회 인용이라고 나오고요. 그 웹 오브 사이언스에선 12번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죠. 월스클럽 기분이 좋잖아요. 많이 내. 근데 이제 그 학회 프로시딩이나 학회 발표 초록이나 뭐 책이나 신문에 나간 것도 같이 나오는데 그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둘 다 모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자를 스토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어떤 저자를 이렇게 찾게 되면은 그 쓴 논문들 중에서 가장 인용 횟수가 높은 게 뭔지 뭐 이런 걸 순서대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ISI 기준으로는 이제 이 논문이 2008년에 쓰신 이 논문이 가장 비인용 횟수가 높고 이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총 출판한 논문이 몇 편이고 이 저자가 그다음에 H-인덱스 같은 경우는 임팩트 팩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인데 분야에 끼치는 영향력 같은 걸 평가하는 지표거든요. 이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총 합이랑 그 자기 인용 제외랑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민감하긴 한데 이제 다른 또 저자를 스토킹을 해보면 이 사람은 그 교수님보다 학계 경력이 20년 이상 긴 분이고 이미 한 10년 전에 국가과학자가 된 사람이고 그런 바이올로지스트인데 출판 논문 수 같은 경우는 적고 피인용 횟수는 1000회 정도 많고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진 논문이 이제 피인용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쭉 하시면 국가과학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엄밀한 매저는 아닌 것이 만약에 저자 이름을 다르게 썼거나 동명이인이 있거나 그러면은 다 또 틀려져요.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남홍 슬래시 길로 하지 않고 남 띄우고 홍길 이렇게 했다든지 그럴 일은 없지만 지 대신에 K를 썼다든지 그러면 또 각각집계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피인용 횟수가 많은 괴물들은 어느 정도 하는지를 보게 되면 네트워크 이론의 대가인 바라바시인데요. 우리가 링크라는 책을 TV에서 소개 안 받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저자하고 이제 물리, 의학, 생물학 온갖 분야에 다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편이 2000회 이상 피인용이 됐고 출판 논문 수는 이제 김학 교수님보다는 적은데 어쨌든 피인용 횟수가 2만 가까이 되는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대가라고 하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좀 이 DB 특이하고 이상한 점은 뭐냐면은 이름 양식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식으로 이름 먼저 나오고 성 나오게 검색을 하면 이 저자의 논문이 없다고 나옵니다. 성 먼저 쓰고 콤마도 안 찍고 이름을 써야 검색을 해주더라고요. 네. 이런 점이 좀 펌메드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미국만 뒤집어 쓸 거는 그런 거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저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죠. 실제로 DB마다 엄청 특성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냥 저만 따지고 칼라 치고 진짜 뭐 저런 거 궁금할 때만 저기 들어가지 뭐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이제 구글 스칼라가 구글 검색이 먹거든요. 그래서 구글 검색이 먹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남국, K 남국 이렇게 치는데 킴 남국 이렇게 치는데 뭐 경이라든지 뭐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 비블리오그래피에 이제 K, 킴, N 이렇게 치면 킴, N으로 시작한 사람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랑 이름이 비슷하면서 우리 기관에 있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기관을 같이 쳐서 아산이나 울산을 치면 근데 우리 병원에도 저랑 킴, N으로 시작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빼려면 이제 구글에서 마이너스하고 빼면 그냥 쫙 빠지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거는 폼메드에 그 퀘리를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어떻고를 막 해가지고 어떤 SQL 문을 만들면 뭐 드럭은 뭘 썼고 뭐 애들한테 쓴 건지 뭐 이렇게 하고 폼메드는 퀘리를 조장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2주제로 논문이 나오면 나한테 서머리 메일을 보내주는 기능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분야를 쭉 트래버스 하고 싶은데 내가 일일이 가서 안 찾아도 이메일로 다 받아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롱 세그멘테이션의 새로운 알고리즘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해 달라고 이렇게 퀘리를 저장해 놓으면 폼메드 엔진이 자동으로 돌아서 그때그때 긁어서 뭐 던져주는 거죠. 디폴트는 20개인데 뭐 몇백 개까지 하면 실제 어떤 분야는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엄청 이제 각자 장단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걸 쓰기는 어려워요. 제 생각엔. 사실 저도 뭐 구글 스콜라 위주로 늘 쓰다가 이제 뭐 전혀 모르는 분야나 키워드에 대해서 네. 알아봐야 될 때 이제 시간을 아끼고자 비용이 높은 것을 서로 보겠다고 저기를 쓰고요. 사실 구글이 제일 그냥 먹어주는 것 같습니다. 검색되는 범위도 제일 넓고요. 구글은 특허가 검색이 되고요. 좀 특이하게. 구글이 다른 거 말고 좀 검색이 같이 되는 게 몇 개 더 있어요. 장단이 있는 거죠. 빼버릴 수도 있는데 검색 탐색 엔진에서 디폴트는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커버하는 연도 범위도 구글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있기만 하면 예를 들면 이제 1901년에 나온 논문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죠. 그 구글이 재밌는 게 도서관 몇 개를 털어가지고 자기들이 구글 뭐 디지털 라이브러리인가 프로젝트를 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구글 북스나 뭐 이런 데로 들어가면 하버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1957년에 무슨 논문 뭐 절대 전산 안 돼 있는 거 그걸 다 디지털로 스캔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그 도서관한테도 줬지만 자기들도 들고 있어서 잘 검색하면 그런 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못 찾는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아주 옛날 논문은 볼 일 거의 없긴 하지만 이제 메디칼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옛날 논문도 가끔 보니까요. 그런 거 찾을 때 못 찾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하버드 도서관 이메일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그래서 하버드 도서관에만 가면 볼 수 있는 온라인도 있고 뭐 구글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복잡합니다. 최근 것도 일이에요. 근데. 외국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으로 검색하면 분명이인인 다른 사람이 한 70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만 나오고 우리가 아는 그 아인슈타인은 안 나와요. 83년 이후 거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은 그 이제 S2 저널이라는 이건데 본래는 외국 사이언스에서 그 자기네들이 임팩트 팩터를 어떻게 어사인했고 어느 저널이 SCI 저널이고 어느 저널이 SCI E 저널인지 이런 것들을 고시하는 페이지가 있어서 그걸 즐겨찾기 해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째서인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뭐 이런 거를 연결을 새로 만들었던데 이제 투고 저널을 고르고 싶을 때 일단 들어가면은 모든 저널들이 다 뜨고요. 그거를 뭐 IF 순으로 정렬을 시키면 이렇게 IF 괴물들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미지는 란셋 뭐 이런 것들, 네이처 시리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이제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몰랐었는데 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캔서 관련 데모그래픽스 데이터 올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지금 얼마인가요? 240인가요? 240. 200인가요? 240. 계속 올라요? 옛날에 100이었는데 240. 그래서 이제 특정 분야에서 그
내가 예를 들면 라디올로지 분야 최고 저널이어서 거기에 투고를 했는데 이제 에디터선에서 광탈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저널은 어디에 보낼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카테고리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라디올로지, 뉴로 메디컬 이미징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 분야에서 상위 1%, 몇 프로 이렇게 끊어줄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에 난 20%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제목이랑 이제 각각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고 나랑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것들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후보를 한 서너 개쯤 만들어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의논을 하면 그 다음은 여기에 가자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게 되고요. 저 재밌는 게 이 탐슨 카테고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카테고리를 탐슨 애들이 만들었고, 저희 보면 IEEE 트랜잭션 온 메디컬 이미징 공학 저널이 있잖아요. 의공학 저널이긴 한데 정확히 하면 쟤는 공학 저널에도 있어요. 공학 카테고리에도. 그리고 공학 카테고리에서는 더 높겠죠. 임팩트. 여기는 이제 레디올로지가 이게 아마 첫 번째가 잭이면 심장 영상이 제일 높고, 유로피안 하트 저것도 심장 영상이고, 뉴클리어 메디슨이 약간 높고, 레디올로지가 좀 낮은데, 그 이유는 레디올로지가 훨씬 더 많이 저널을, 아티클을 내요. 이제 임팩트 팩터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널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냥. 아티클 숫자를 줄이면 사이테이션은 어쨌든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확 올라가죠. 근데 이제 정책상 대부분의 이제 웬만한 저널들은 10점 이상이 1번 저널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신과 저널로 15점쯤 되고 뭐 보통 이런데, 이제 레디올로지는 이제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걸 바이애뉴얼로 바이먼슬리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쭉 가다 보면 이제 뭐 공학 저널도 들어가고요. 뭐 원래 뉴로 이미지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데, 하여간 저기 있죠. 저기 뉴로 이미지도. 근데 뉴로 이미지는 뉴로 사이언스에 가면 또 있어요. 그러면 임팩트 팩터는 같지만 임팩트 팩터 랭킹은 다를 거잖아요. 카테고리별로. 이 카테고리는 200개 이상 있을 텐데 어떤 카테고리는 50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 랭킹, 요즘에는 이제 항공 분야별로 임팩트 팩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거를 임팩트 팩터 랭킹으로 보자,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그런 시도도 있고요. 뭐 아이겐 팩터 뭐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걸 가져다가 만드는 건데 점점 복잡해지죠. 두 군데 있으면 높은 걸로 쓰시면 돼요. 임팩트 팩터 랭킹 높은 걸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퍼블리케이션 스피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게 뭐 빨간 표시가 돼 있으면 빨리 뭐 뭔가 피드백을 준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거는 퍼블리케이션 스피드를 공개하고 있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균적으로 우리 저널에 언제 서밋을 하면 디시전 나는 데까지, 아니 퍼블리케이션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고, 뭐 스너 데비션 얼마나 이렇게 공개하는 저널들이 있고요. 그거 안 가르쳐 주는 데도 많은데 그런 거. 대부분 출간된 저널에 논문을 보면 억셉트 데이트가 있고요. 출간 데이트가 있어서 언제 들어와서 언제 출간된지는 쭉 보면은 나오긴 하거든요. 통계를 보여주는 건 또 다른 얘기는 본 적은 없긴 한데, 보통 저널 투고할 때 개런티 해주는 데가 있어요. 퍼스트 리비전은 3개월 안에 해준다. 요즘 이제 그런 걸 다 지키려고 하죠. SCI 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면 뭐 1년씩 후에 리비전 오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안 내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 민감해하는 건 타임 투 디시전인데, 리젝을 먹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게 짧기를 바라는데 공개 안 하는 저널들이 많죠 아직도. 그러면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원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이런 내용의 그 논문을 꼭 읽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PDF나 풀텍스트를 받아야지 하고 클릭을 해봤더니 이런 게 나와요. 안 보여준다는 거죠. 아니면 돈을 내는가 그러란 얘기인데, 그럼 돈 내고 내 돈 내고 사야 되나, 아니면 교수님 보고 돈 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돈 주고 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저널이 피지컬 리뷰 레터인데, 이게 물리 분야에서는 그 탑 저널이지만 이제 아산병원이나 울산의대에서는 그 의학기관인데 피지컬 리뷰 레터를 돈 주고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포항공대나 서울대나 뭐 이런 데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구독하는 저널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 원문 제공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이걸 먼저 이용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신청 방법은 굉장히 자세하게 있고 심지어 동영상까지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 있는 다른 도서관이 부족하고 있거나 그러기가 쉽겠죠. 국내에 다른 도서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국외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 문헌이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쿼리를 사서가 해가지고 있으면 뭐 팩스로 받거나 하드카피로 진짜 복사를 해서 우편으로 날라오든가 제일 편하게는 PDF 파일이나 뭐 이렇게 파일로 날라오게 됩니다. 요즘은 PDF로 옛날에는 피지컬로 날라오는데 요즘은 PDF 스캔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옹판을 스캔해서 PDF로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팩스로 해외에서 원문 복사한 걸 받은 적이 있었는데 피규어가 중요한 거였는데 피규어가 전부 새까맣게 불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파일로 보내달라고 막 그러는 적도 있었는데 이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찾을 때는 이 논문은 꼭 봐야 된다고 막 이렇게 열이 차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연락을 받으면 귀찮고 바쁘고 그냥 그거 이제 재미없고 그래가지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서가 열심히 찾아줬는데 1,000 얼마인가 뭐 몇백 원인가 되게 저렴하게 찾아주는데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상이나 한 번 이상인가 어쨌든 안 찾아가면 이용이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 명의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돈은 이제 보통 온라인으로 돈 내고 사시오 하는 그런 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지원이 되죠. 학생이거나 아니면 연구실에 뭐 관련 연구 과제가 있다거나 그런 데서 돈을 주게 되니까 개인 돈이 나갈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논문 작성 지원 서비스인데요. 아까 이제 광탈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이제 야심차게 레디올로지에 냈는데 안 되시면 이제 다음 타겟 저널을 아까 S2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을 변경하고 영문 규정도 뭐 새로 받아야 되면 내용이 바뀐 게 있으면 새로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산댓에서 서비스하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막 종류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굳이 정리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해주는 거는 포맷을 바꿔주는 서비스가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양식을 맞게 바꿨는지 확인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플러스1으로 보내게 돼가지고 이제 양식도 바뀌고 뭐 사이테이션 하는 엔드노트 뭐 양식도 바뀌고 이렇게 아니 그림 포맷도 바뀌고 그런 경우에 이제 맞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ready to submit인지 이거를 확인해주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알려만 주고 해주진 않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고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여유 있을 때 공짜로 할 수 있는 서비스이죠. 그런데 이제 바쁘거나 귀찮거나 돈이 많으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에디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고 아메리칸 저널 익스퍼트, 뭐 아메리칸 매뉴스크립트 익스퍼트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서 뭐 이걸 제가 광고를 하려고 들고 온 건 아닌데 내가 제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곳이어서 그냥 대표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옵션이 속행도 있고 도서관에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얘는 도서관에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며칠은 걸리고요. 이제 ERP에서 영문 규정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결제선 따라서 가는 데만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돌아오는 데도 한 일주일은 보장한다고 하는데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12시간 만에 올리고 나면 12시간 안에 네가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건 해주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에디터 볼 사람들이 세계 여기저기에 퍼져 있다는 이야기죠. 뭐 이런 것도 돈만 더 내면 해주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은 학위 논문은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널에 낼 거는 해주는데 이제 여기는 학위 논문도 돈 주면 해준다. 그다음에 이제 포맷 변경도 내가 이 저널에서 이 저널로 바꾸려고 하는데 해주세요. 그러면 뭐 돈만 주세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이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좀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냐면 그런 서비스들이 너무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가 주제하고 테이블하고 피규어만 가지고 논문을 거의 대필 받다시피 그렇게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데 속한 에디터한테 연락을 해서 대필을 받는 경우도 이제 뭐 중국 쪽에선 있어서 좀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편을 쓴 교수인데 사실 자기가 논문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문 교정 지원 신청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앞에 그런 사이트에서도 물론 영문 교정을 봐주는데 이제 정상적인 경로는 아산넷에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전자결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서식들이 나오는데 전자결제 서식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교육부에 들어가면 지원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란이 있고요. 뭐 여기 보시다시피 결제처는 어떻게 지정해야 똑바로 결제가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서 주의사항에 맞춰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스펠링 타입이 아메리칸인지 브리티시인지 이거를 그 저널이 브리티시 스펠링을 요구한지 뭐 그런 걸 잘 봐서 좀 넣으셔야 되고 교정 업체에도 난 에디티지가 해주는 게 제일 좋더라 그럼 에디티지를 쓸 수도 있고 이제 아까 그 사설 교정 업체 있잖아요 AJ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중에 선호하는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하이임팩트 저널 같은 경우는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는 영문 교정 업체로 이 업체들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로우 퀄리티 영문 교정을 받아오면 자기네들도 편집하기가 성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넣어줄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그 영문 교정을 해주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대충 아무렇게나 마구 써놔도 영문 교정 갈 거니까 상관없네. 뭐 영어 생각 안 해도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모든 일에서 그렇다시피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고 이건 영문 교정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논리적으로 맞게 썼는지 말이 앞뒤가 서로 막 충돌하진 않는지 이런 게 어떤 에디터들은 너무 짜증이 난 나머지 막 그런 거 써주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다 그냥 문법만 봐주는 거죠. 그래서 영문 교정은 잘 받고 논문은 안 나가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아서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케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널에 투고를 하게 되면은 퍼블리시 제일 마지막 과정, 퀄리티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표절인지를 알아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저널들이 사용하는 표절 검색기가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고요. 그걸 도서관에서 지금 미리 해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논문 투고 직전에 영문 교정이고 뭐고 프로세싱도 다 끝나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투고를 합시다 이렇게 된 다음에 하는 과정인데요. 사실 표절 걱정이 전혀 안 되면 뭐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좀 이제 예전에 쓴 논문이나 우리 그룹이 쓴 논문하고 너무 비슷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게 걱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스크립트를 이제 마이크로 워드로 작성한 PDF나 뭐 이런 걸 올리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한 5분 정도 열심히 돌려가지고 어떤 문헌에서 이런 문구를 쓴 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띄워주고요. 여기는 이제 26%라고 나오는데 표절 가능성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같은 문구가 나타나는 게 26%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필터가 있어서 예를 들면 레퍼런스는 문구가 완전히 똑같을 수 있잖아요. 같은 논문을 인용을 하면 이제 뭐 그런 거라던가 저자 이름이나 저자 소속 같은 것도 다 찾아버리는데 이제 그거를 제외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M&M에는 같은 문구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죠. 이것도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이 문헌 같은 경우는 10 몇 프로로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걸 하나씩 보면서 이거는 누가 이 문구 때문에 표절인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이 문구가 비슷한 이유는 이러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0%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대부분은 사실 여기 교육이라는 데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뭐 클릭하면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뭐 펀메드에 대해서도 있고 엔드노트도 있고 엔드노트 교육을 그래서 따로 안 받아도 사서분한테 엔드노트 교육 동영상만 봐도 어지간히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들으시고요. 이거를 집에서 쓸 수 있어요. 이 프락시를 잡아서 세팅하면 이게 이제 저희 사이트 라이센스로 특정 IP에서 접근할 때만 펌메드를 병원에서 접근할 때랑 집에서 접근할 때랑 다르게 나오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내가 직접 PDF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패턴도 달라지고 뭐 우리 병원에서 또 이 AML을 통해서 펌메드를 들어가면 뭐가 더 뜰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냥 내 컴퓨터에서 병원에 있는 컴퓨터로 내가 직접 들어가는 거랑 그래서 뭔가 찾았는데 못 받겠으면 여기 와서 여기로 펌메드를 들어가면 뭐 이렇게
아까 뭐 무슨 인용 서비스라든지 뭐 지원 서비스 붙잖아요. 울산대에서 붙여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더 붙고요. 이거를 집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 프락시 세팅하는 법이 나와요. 저기 사이트 어딘가 한번 찍어보세요. 네 번째죠? 보면 서비스인가 참고인가 어딘가 보면 집 밖에서도 쓸 수 있는 뭐 그런 네, 여기 서비스 한번 눌러보시면 홈페이지죠 이거. 예. 서비스 여보세요? 일단 아이디가 있으면 원외나 어디에서나 로그인해서 그냥 쓰면 네 예. 바꿀 수 있어요. 보통 그 표절에 걸리는 게 네. 연속된 5개 단어가 똑같으면 걸리는 거죠, 대부분. 네, 뭐 오브, 인, 온 뭐 이런 것들 빼고 5개 나오는 거. 전체 전치사가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포항에서 쓴 논문이 표절 검색기에 그 제가 쓴 논문이랑 제가 쓴 초록 같은 게 걸려 나오더라고요. 근데 학교 초록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이 논문이랑 학교 초록이랑 거의 아이덴티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300자나 350단원지 어쨌든 뭔가 한계가 있어서 그거보다 더 짧은 문헌은 표절이 돼도 돼요. 그래서 학교 초록이 아이덴티컬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표절 검색기에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너무 퍼센티지가 높아서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은 뭐 단어들을 미묘하게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죠. 아니면 이제 뭐 동의어인 문제는 단어를 쓴다든지. 네. 그러니까 뭐 엄청 많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있고 이게 뭐 다른 데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도서 서비스예요. 제가 알기론. 그리고 이제 울산대 본원도서관, 울산 대학도서관에도 뭐가 있을 거잖아요. 이건 이제 의학도서관이고 이제 의대가 따로 운영하는 도서관이고 엄밀하게는 이제 아산병원 AMC 서울.kr이니까 아산병원 사이트잖아요. 울산대 사이트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고 뭐 잘 찾아보면 뭐 옛날에는 프락시 같은 것도 있었는데 뭐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라든지 이런 리드는 있는데 한번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고요. 이게 사실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면 어지간한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렇죠. 궁금하신 거 여기까지 하시죠. 네.